오늘 신학 강좌 신론 35번째 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요. 오늘 제목은 원시복음과 환단곡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오늘 이 시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주제들은 사실 조직신학에서보다는 사실 역사신학자들이 다뤄야 되고, 사실 저는 조직신학에서는 좀 강한데 역사신학에는 좀 약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이나 연도 외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스토리텔링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옛날 얘기하듯이 하면 참 우리 김 목사님이 원래 아주 그쪽에 강점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직신학자가 역사신학에 관계되는 역사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원시복음과 환단고기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원시복음에 대해서 다시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에녹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그 초기의 복음, 그러니까 초림하실 구속주 메시아, 그리고 재림하실 심판주 메시아에 대한 이 복음의 양면성을 지닌 이 복음이 이제 초기부터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로 곧바로 타락하자마자 복음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노아의 시대에 그게 편만하게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이것이 포인트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노아의 홍수가 이제 6장, 7장, 8장, 창세기 9장까지 이루고 10장에 노아의 이제 세 아들에 대한 셈함 야벳에 대한 역대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한 번 거대한 반역이 있었고, 두 번째 거대한 반역이 이제 바벨탑 사건이란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노아 시대는 물론 멸망시켰지만 바벨탑 사건에는 언어를 혼잡케 해서 전 인류가 전 세계로 각각의 그룹을 져서 문명을 형성하며 흩어졌다. 이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바벨탑으로 인해서, 바벨로 인하여, 혼잡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문명이 전파될 때 원시복음의 전통을 가지고 갔다. 그러므로 고대의 모든 초기 문명은 다 원시복음의 전통을 갖고 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예로 중국의 고대 문명에 대해서도 다뤄봤고, 그리고 고대 문명의 어떤 온전한 순성을 보존하고 있는 아주 원시 이러한 부족들을 좀 제가 예를 들었고, 특히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한민족에 관한 거예요. 그 한민족의 고대 역사, 고대 한민족 역사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 허술하고, 제가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이번에 제가 환단고기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동안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너무 왜곡이 되어 있구나. 너무 왜곡이 되어 있다는 것에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한국 고대사를 이제 엿보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로 환단곡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고대사를 다루고 있는 그 아주 귀한 사료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접하면서 우리 한민족이 누구냐에 대한, 한민족의 그 정체성에 대한 것을 제가 확고하게 이제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강단 사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러나 점차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종말의 끝이 다가올수록, 왜냐하면 이 한민족이 감당해야 될 마지막 때 사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환단고기의 이 한국 고대사에 대한 이러한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제가 사실 외람되게 조직신학자가, 교회 역사신학자가 다뤄야 될 이러한 역사적인 것을 다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역사신학자들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는 이 환단고기가 아직도 이게 도대체 뭐야, 뭔 얘기야,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환단고기, 이 한국 고대사에 대한 것은
일반 역사가가 다루는 것보다 기독교 신학자가 다루는 것이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이 환단고기가 한국 고대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 환단고기가 원시복음의 가장 전형적인 그 어떤 이 지구상의 어떤 문명,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한국 고대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 원시복음의 이 도드라진 이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민족이 없어요. 어느 민족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 한민족은 특이한 민족이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선민, 그렇죠? 선택받은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이 선민으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냐.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냐. 그들은 그 생명의 약속,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정말 귀한 약속이잖아요. 말씀을 받은 자이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을 통하여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가 되죠. 그리고 선택된 민족으로서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느냐. 이게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선민의식이 가장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때는 그 유대인들을 굉장히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왜 부러워했느냐 하면 그들은 성경을 맡은 자잖아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태어날 때부터 그 신앙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영혼 속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강한 그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과거에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명함이 다 있겠지만 부러웠던 건 딱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다는 거. 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부심이 더 컸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이제 미국 유학 가서 10년 동안 있는 동안 이제 시카고에도 사실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섬겼던 것이 이제 시카고 연합 감리교회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였어요. 그때 지금은 그보다 더 큰 감리교회 있을 거지만 한인교회라서 작년만 500명이었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큰 교회입니다. 작년만 500명인데 좀 이렇게 우연찮게도 그 교회가 그 회당을 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을 교회로 개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카고에도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제가 볼티모어에도 살았는데 거기도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항상 나도 유대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러움, 그 어떤 선망의 대상으로서의 유대인들에 대한 그 부러움을 일시에 해소시켜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고대사를 다루고 있는 환단고기를 공부하면서 이거는 유대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선민으로서의 자부심보다 더 큰 자부심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 환단고기라는 역사 사료를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자로서 그 환단고기 안에 원시복음, 더 나아가서 환단교를 통해 제가 깨닫는 건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한민족이 감당해야 될 이 선교 국가로서의 선교를 감당해야 될 민족으로서의 이 어마어마한 사명, 이것을 깨닫고 굉장히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하여 이 전달되는 말씀은 이제 처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미 이제 몸담고 있는 수도 침신이라고 하는 거기서 벌써 교수 생활을 이제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미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 흥분을 같이 나눴어요. 이 행복감을 같이 나눴고 이제 두 번째로 강의를 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역사 쪽에는 제가 약해요. 이 설명. 저는 다 이해하고 있지만 이 전달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처럼 아주 재미있게 막 이렇게 그 정도 못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 강의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고대사를 다루다 보니까 좀 어렵고
그런데 제가 이 환단곡이 이 한국 한민족의 고대 역사를 다루며 거기 원시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거는 그 일반 역사들은 전혀 모르는, 일반 역사가들은 발견할 수 없는 거. 오직 신학자만이 그 보화로서 발견할 수 있는, 앞으로 많은 그 역사 신학자들이 좀 이쪽 분야에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먼저 운을 띄는 것입니다. 이쪽 분야가 이제 막 개척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학문에 좀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어쨌든 이 한국 고대사를 환단고기를 통해 깨닫게 되며 그 원시복음 또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한민족에게 주신 이 사명이 뚜렷해지면서 막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나 미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단 영어를 잘했겠지, 유창하게. 미국 가보신 분은 문명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뭐 민주주의고 자본주의고 그리고 뭐 한때는 우리가 미국을 부러워한 적이 있었고, 뭐 미국이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막 뭐가 된 것처럼, 뭐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또 혹시 내가 프랑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부러를 하게 되고, 프랑스가 아주 그 문화가 엄청 뛰어나잖아요. 뭐 루브르 박물관 이렇게 생각할지 그리고 나는 왜 한민족으로 태어났어? 정말 헬조선이야. 정말 왜 이렇게 한국 사람 이거 아직 자부심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 사실 1세기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은 미개한 민족이었어요. 처음에 선교사가 왔을 때 100년 전, 120년 전에 선교사 왔을 때 정말 미개한 족속이죠. 여자들도 남자들 다 완전히 원시인.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강국이 되어가고 수출이 세계 5, 6위 이렇게 되어가면서 지금은 폼 잡고 있지만 지금부터 약 120년, 지금 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지금부터 약 한 70년, 50년, 60년, 1960년대만 해도 정말 못 살았던 지질이 궁상의 이런 민족이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은 거기 있지 않아요.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느냐,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느냐, 교육을 많이 하면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한민족의 정체성은 바로 한국 고대사에 나타난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구속사에 있어서 엄청난 이 사실, 팩트, 이 사건. 저는 그래서 이 한국 고대사를 다룰 때마다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저는 굉장히 즐거워요. 두 가지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나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습니다. 이건 그냥 농담이 아니에요. 왜 자랑스러울까? 한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환단곡이 고대사를 통하여. 두 번째로는 제가 즐거운 게 이 한국 고대사를 다룰 때마다 성령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성령께서 엄청 기뻐하셔요. 저 그거 분별하거든요. 그냥 내가 좋아가지고 내 형이 좋아서 기분 좋을 때. 근데 성령은 별로 안 따라주실 때가 있어요. 너 혼자 기분이. 그럴 때는 별로 이 혼적으로 그냥 육적으로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냥 뭔가 허무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한국 고대사를 다루게 되면 성령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영이 즐겁고 살아나고 그냥 너무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고. 여러분, 우리 한국이 참 너무 어려운 시대가 많았잖아요. 거의 이 한반도에서 거의 1000번에 가까운 전쟁이 있었고 난이 있었고.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그 사상이 뭡니까? 한의 역사잖아. 한이 많은 민족이야. 너무 한이 많아. 너무 당하고 너무 고통을 많이 다. 한 번 좀 제대로 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의해 시달림 받는. 어쩌면 그 팔레스타인은 유대인하고 우리가 오버랩이 돼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그 중동에 있어서 그 핵심되는 그 나라가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러면 동양에서 가장 중심되는 나라는 어딜까? 저는 한반도라고 생각해요. 한민족이라고. 이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문제를 다루면 굉장히 성령이 기뻐하셔요. 오늘 좀 서론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이 순간에도 너무 제 영은 행복해요. 저만 기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씀 전하는 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강의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건 뭐냐 하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주제이기 때문에 자꾸만 반복해서 들으면 다 외우는데 어렵지 않아요. 전혀 못 들어본 이게 또 뭐야? 뭐 이렇게 낯선, 그럴 때 어려운 거예요. 제가 강의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제가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로가 어려우니까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이해하는 가운데 이 강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냐면 이제 원시복음과 환단곡이 두 번째 시간인데 한중일 역사 전쟁에 대해서 이 환단곡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 전쟁이 치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나라의 정체성, 그 민족의 정체성은 역사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은 사실 영혼이 없는 육체만 있는 그런 존재와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조금 아까 언급한 대로 한국 고대사가 너무 왜곡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민족은 정말 위대한 민족인데 그 위대함은 오늘날 경제 발전에서 따지면 안 돼요. 우리의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그 하루아침에 그 부자 된 사람들. 그걸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졸부들이지. 졸부들은 자기 정체성이 아니라 돈만 많을 뿐이야. 뭐 그렇잖아요. 그냥 농사만 졌는데 그게 평당 한 1,000원 정도 하던 게 잠실도 그랬죠. 하루아침에 막 개발되면서 그게 막 10만 원, 100만 원 뛰니까 하루아침에 그 넓은 땅을 갖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100억의 재산가가 됐어. 그런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돈을. 아무나 오블리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있다고 그 어떤 그 귀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 인격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100억이 됐어. 졸부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다리 흔들면 그러잖아요. 나는 가지고 있는 게 돈밖에 없어. 뭐 이런 거. 이런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의 정체성은 경제 발전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구속사적인 섭리, 뜻. 그게 바로 한국 고대사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이 엄청난 보화를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이 무시해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불행하게도 끊임없이 우리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그렇죠. 수백 년에 걸쳐서 임진왜란 때도 벌써 오랜 세월이잖아요. 1500년 되니까 1600년. 오랜 세월 동안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역사가 왜곡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하여 지배할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여 지배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간단하게. 역사부터 바꿔야 되거든. 역사를 왜곡해야 돼요. 그 왜곡된 역사가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서 한국 사람들은 마비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고대사는 제가 분명히 단언하건데 가짜예요, 거의. 거의 왜곡돼요.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해버리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한국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오랜 세월 동안 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는 주로 뭐가 있었죠? 삼국시대, 고려시대까지는 불교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때 유교가 또 장악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는 우리 한민족의 기본에 깔리는 게 샤머니즘이다라고 하는. 다시 말합니다. 한민족의 기본적인 종교 성향, 그게 샤머니즘이고, 무당, 정말
정말 샤머니즘이 뭡니까? 이거 미신 믿는 미개한 민족, 뭐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불교에 또 찌들어졌죠. 유교에 찌들어졌지.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정말 좀 미개하고 별 볼 일 없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족속처럼 여겨왔어요. 또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민족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한민족의 본질은 한국 고대사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본 모습이 뭔가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전히 중국에 의하여, 일본에 의해 4대 상상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포진을 하고, 그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들이 이제 대를 이어 역사가가 되면서 정말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이 지금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거는 이제 오늘 제가 역사 공부를 통하여 이제 간단하지만 사실 이런 것도 일생을 공부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한국 고대사에 대한 사료가 많기 때문에 일생을 공부해야 되지만, 그냥 단순히 맛만 보는 그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오늘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위대한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나 문명보다도 이 한민족의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 종말에 우리 한민족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중차대하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이게 저를 굉장히 흥분하게 만듭니다. 이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러한 행복을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중일 역사전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중국도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온 난리를 피고, 일본도 한국의 역사를 왜곡해서 난리를 피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뭐 왜곡된 역사를 수정하거나 그것을 치고 우리의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해 보자고 하는 역사학자들이 거의 없어. 이상할 정도예요. 정말 그것도 놀라워요. 그것도 놀라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중국과 일본이 한국 역사를 왜곡하고, 그리고 한국 안에 있는 그 역사학자들이 멍청하여 단무지로서 멍청하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 사명에 대해서 뜻을 갖고 있다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고대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 한민족은 절망적인 민족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희망이 있어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한민족은.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의 사명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했던 메시지가 똑같아요. 저들이 온갖 멸망 가운데 절대 멸절되지 않잖아요. 멸절되지 않는 것처럼 한민족도 역사 끝까지 살아남을 거예요. 저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중일 역사전쟁을 하면서 제가 두 개의 부분을 다뤄보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중국의 한국 고대사 왜곡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한국 고대사 왜곡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중국과 일본이 합작하여 협공하여 한국 고대사를 왜곡한 사건을 또 설명하겠어요. 좀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한국 고대사 왜곡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동북공정. 뭐 동북공정 하면 뭐 노르만디 상립작전처럼 뭐 우리 한국을 막 군사적으로 공격하냐,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범위가 넓고 각 방면의 협력이 필요하여 많은 인력과 물자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뜻이에요. 객관적으로 한문을 풀이하면, 그럼 여기서 동북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의 동북부, 그러니까 만추리안이죠. 만주 지역에 동북 삼성이 있어요. 중국 동북 쪽에 삼성, 헤이룽장성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중국어로는 그렇게 말해요. 헤이룽장성.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는 흑룡강성이라고 들어보셨죠? 흑룡강성. 그 다음에 지린성이라고 했어요. 길림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랴오닝성, 요령성. 요 세,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는 뭐 여러 성이 있잖아요. 도시가 있는데 거대한. 이렇게 세 군데, 세 지방을 합해서 동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동북 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국의 동북부의 역사 연구를 통해 중국의 어떤 그 뭔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중국의 역사 연구 프로젝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거기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왜 중국에 수많은 도시가 있는데 왜 동북부의 삼성만을 집중적으로 수없이 많은 돈을 투자하며 연구를 하는 것일까? 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 동북 삼성에는 사실 거기가 바로 고조선, 고구려, 우리가 대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발해를 의미합니다. 근데 발해보다는 사실 대진이 더 그 근원의 이름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한국 고대사의 발원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동이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동이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발원지가 동북 삼성이에요. 자, 그러면 왜 중국이 2002년부터 왜 거기를 집중적으로 그 지역의 문화, 문명, 또 고고학적인 것들에 대하여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이제 추적해 올라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목적은 뭐냐? 동북 공정의 목적이 뭐냐면, 고조선, 고구려, 대진 혹은 발해 등의 한국 역사를 중국 자국의 역사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시도죠. 거기는 원래 우리 중국 사람 한족의 원래 문명의 발원지야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제 동북 공정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생기죠. 자, 그러면 왜 중국 사람들은 이 한국 고대사의 그 발원지, 이 동이족인데 여기를 왜 훔치려고 하는 걸까? 아주 재밌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 왜냐면 이 동북공정이라는 말이 2002년부터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동북방 지방은 아주 야만족이고 우리는 그 황하 문명을 만들어낸 중국이 이제 그 우리 한족이 이 황하 문명의 근원이고 뭐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이제 동북 쪽은 야만인족이고 가치도 없다 이렇게 했다가 왜 갑자기 동북 그쪽의 삼성을 자기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이게 의미가 생기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동이족이 살던 동북 지방에 거기에서 그 홍산 문화라고 하는 동이족의 문화인 홍산 문화의 유적지가 발굴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요거를 이제 요하 문명이라고 그래요. 요 이름이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왜 요하 지역이라는 곳에서 이제 발굴한 요하 문명이라고 하고 이 홍산 문화라고. 왜 홍산이랄까요? 그 지역에 이제 붉은 산이 있었나 봐요. 그 지역에 또 다른. 그래서 거기가 이제 홍산 문화다라고 했어요. 이거가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이 됐는데 이게 고고학적으로는 20세기 최대의 발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중국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뭐가? 요하 문명 발굴, 홍산 문화 유적지가 어디에서 발굴됐느냐 하면 랴오닝성 서부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홍산 문화 유적지가. 근데 그 지역에 몇 개나 발굴돼? 1000개가 넘는 지역. 한두 개가 아니고
그 군락지가 1000개가 넘어. 그러면 어마어마한 문명이 동북 지역에 이미 고대의 거대한 화려한 문명을 구가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 문명, 홍산 문명, 그 지역을 발굴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고학적으로 다 발견했더니 그 연대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신석기 시대인 BC 4000년에서 BC 3000년경, 그러니까 거의 초기 문명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초기 문명, 그러니까 동양 중국 땅의 최초의 문명인 거예요. 거기가 홍산 문명이. 그러면 중국이 야만족의 땅으로 명시했던 북방 지역인 이 홍산 문화가 얼마나 황하 문명보다 앞서 있느냐. 약 최소한도 1000년 이상을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황하 문명이 BC 한 2000년경에 세워졌다면 홍산 문화는 최소한도 BC 3000년 그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000년이나 앞서요. 여기에서 중국 사람들이 쇼크를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론이? 원래 중국 사람들은 처음에 뭘 주장했어요? 황하 문명이 이제 우리 중국의 발원지고 그 한족이 그걸 한 거예요, 한족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황하강은 어느 쪽이죠? 중국에서 남쪽이에요. 북쪽이 아닙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중국 땅에서 최초의 문명이 황하 문명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요하 문명, 홍산 문명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1000년이 앞서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하 문명, 홍산 문명은 황하 문명의 원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만약에 역사학자라면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중국에. 우리는 이제 흔히 황하 문명을 중국 대륙의 시원 문명으로 여깁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인류의 초기 4대 문명 기억나십니까? 뭐가 있었죠?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나일강 문명 이렇게 4개로 됐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황하 문명이 들어가잖아요. 초기 문명이란 말이죠. 근데 그 문명보다 1000년이나 앞선 그 요하 문명, 홍산 문명이 발견됐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충격일 수밖에 없죠.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대만 앞선 게 아니라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 유적지에서 그 고고학적인 그 다 사진은 나와 있어요. 그대로 아주 고도의 문명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발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황하 문명의 원류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요하 문명으로 치는데 이 요하 문명은 북반 민족인 동이족이 세웠어요. 그래서 동이족은 누구의 조상이죠? 한민족의 조상입니다. 동이족은 한민족의 조상이고, 그럼 황하 문명은 그 화하족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누구냐면 한족의 조상이에요. 요게 이제 남방민족인데, 그러니까 북방민족하고 남방민족이 다른 거예요. 북방민족은 동이족 문명이고 요하 문명이고 홍산 문명을 발달한 거예요. 그 북방민족에서 이제 한반도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 이제 한민족. 한자의 한문이 다르죠? 다르죠. 그 한자의 한족은 이렇게 물수변에다가고 우리는 그 한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한, 그 밝을 한이지. 빛의 민족이라 이렇게 내는데, 그러니까 화족이 한족의 조상인데 원래 처음에는 이 홍산 문명이 발달되기 전엔 그렇게 믿어왔어요. 우리는 황하 문명, 화족, 우리 한족의 근원이고, 그리고 이게 최초다, 중국 동양에서는. 근데 그보다 1000년 앞선 요하 문명, 홍산 문명. 아니, 그 지역은 야만족이야. 동이족이라고 하는 오랑캐족인데 거기가 황하 문명보다 더 발달된 거예요. 충격을 먹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 고심하게 되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화하족이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서서히 북상하면서 주나라 때에
중국의 중원, 그러니까 중국의 중심되는 중원에서 동이족을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기마민족의 동이족이, 그러니까 남방민족이 북방민족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되죠. 그게 바로 한족이에요. 그러니까 동이족을 몰아내고 원래는 변방 남쪽에 있었던 화하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족인데 그들이 이제 밀고 올라오면서 중국의 주류가 되는 민족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인류 초기 4대 문명에서 황하 문명을 빼야 돼요. 뭐로 바꿔야 될까? 요하 문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요? 그 다음에 무슨 문명이죠?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황하 문명이 아니라 요하 문명으로 바꿔야 돼요. 교과서 다 바꿔야 돼요. 근데 아직 안 바꿨죠. 바꿀 생각을 안 해요. 네. 몰라서 그러는 거죠. 모르기도 하고 중국의 입김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은 그냥 가만히 이제 일본 사람들만 나쁘다 그러지만 사실 이미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중국이 다 점령한 상태, 우리 한국. 이 국회의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다 해서 중국 편으로 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북한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이 문제입니다. 중국의 속국이 되어가는. 그걸 다 중국은 다 하는데 역사학에도 이게 문제가 돼요. 중국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이미 중국 학자들이 다 한국 학자들을 다 이렇게 미혹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왜 요하 문명, 홍사 문명을 중요시하고 왜 중국이 동북공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느냐. 이게 바로 요하 문명, 홍사 문명이 한민족의 상고사를 기록한 환단고기가 조작이 아닌 역사적 팩트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단고기는 그냥 역사적인 사료로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역사가 뭐로서 입증이 돼야죠? 고고학적인 자료, 물증으로서 입증인데 그동안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봐라, 환단고기는 하나의 픽션이다, 허구다, 이거는 꾸며낸 얘기야, 전설이야, 그렇게 해왔는데 마침내 1980년대에 홍산 문명의 그 지역이 발굴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환단고기가 조작해낸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 난 확고한 어떤 그 사료가, 그 물증이 증명이 된 거예요. 물적 증명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지금 다시 말하지만 홍산 문화를 정점으로 화려한 꽃을 피웠던 이 요하 문명, 집중적으로 발굴이 되어 요하 문명이 되는데 요하 일대 내몽골 자치구 적봉시의 붉은 산인 홍산에서 이름을 따서 홍산 문화라고 했고요. 홍산 문화는 동이족이 지배하던 환국과 배달을 포괄하는 환단 시대를 인정하지 않고는 올바로 해석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환단고기하고 이 홍산 문화가 같이 연결된다는. 여러분 우리는 한국이라고도 여러분 환하고 한은 같다 그랬죠. 빛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원조가 환국인데 바로 배달, 환국 배달.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이 배달이라는 것도 빛의 민족이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환단고기가 가르치는 이 동이족이 거기에서 이제 근원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환국 배달 고조선이라는 동북아 시원 역사를 인정해야만 홍산 문화를 포함한 발해연안의 그 엄청난 유적과 유물을 해석하는 게 가능하다. 네, 이런 결론을 낳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홍산 문화는 그 중국 한족의 문화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그들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홍산 문화가 이제 요하 문명이 황하 문명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게 고고학적인 것이 다 들어요. 여기서 제가 뭐 그 전문적인 것까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만리장성을 여러분 항상 썼다 그러잖아요. 왜 만리장성을 썼을까요? 누구를 막기 위해서? 동북 쪽에 있는 오랑캐들이 밀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누구예요? 동이족이죠.
그들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이 쓰여진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게 쓰여졌더라고요. 왜 만리장성을 쐈을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초등, 중, 고등학교 때 본 역사에 이 빠진 그림들이 제가 지금 홍산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환단 고기를 공부하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빠진 그림들이. 참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북 지방에서 홍산 문화가 발굴이 되자 이 중국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어. 그들은 오랑캐라고 아주 무시하고 황하 문명을 띄웠던 사람이 그거보다 1000년보다 더 앞서고 화려한, 그것도 막 화려한 문화 문명을 드러나니까 어떻게 말을 바꿨냐면 홍산 문화를 한족의 시원 문화로 바꿔버렸어요. 그거 우리 민족 거야. 그러면서 뭐를 주장했느냐? 황제족이 그걸 만든 것이다. 황제족. 여기서 그 중국에서 황제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중국의 전설적인 황제의 후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원조, 황제족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황하 문명을 만들고 이제 중국의 한족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황제족. 그 홍산 문화, 요하 문명은 황제족이 만든 것이다. 라고 조작을 해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증명이 없어요. 아무런 증명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동북 쪽에 있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자국의 역사로 변조시켜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조선, 고구려, 발해, 그거 우리나라였어.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를. 그게 바로 동북공정의 음모예요. 우리 한민족 고대사를 말살할 뿐 아니라 그 고대사의 가장 원조가 되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 이건 다 배웠잖아요. 대진이라고. 이게 중국 자국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유명한 그 중국의 동북공정의 음모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중국의 한국 고대사 왜곡, 왜 이렇게 격렬해지느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작해내는. 근데 가슴 아픈 것은 우리 기존의 강단 사학자들은 이것만 보고 멍청하게 반격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마치 중국 사람이 옳다, 이런 식으로.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중국의 동북공정 첫 번째 음모고요. 두 번째 음모가 뭐냐면 기자조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머리가 좀 좋은 분은 고등학교 때 기자조선이 있었다. 아주 고대사에. 요게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누가 왜곡했느냐? 한나라 때 여러분 중국에서 정말 위대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사마천이라고. 저희 집에도 그분의 책이 있습니다. 역사 사기라고 있는데, 역사 사기. 이 사람은 BC 145년에서 BC 86년까지 살았던 아주 고대에 살았던 사마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기에 보면 봉기자어 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이게 뭐 한문을 잘 그렇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의 성인이던 기자를, 이 기자라는 게 사람 이름이에요. 조선의 왕으로 봉한다. 그러면 기자조선이라는 게 뭐예요? 중국의 왕이 임명한 그 밑에 신하, 뭐 종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렇게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사마천이 한국 역사가 BC 1100년경에 중국의 속국이었던 기자조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이 고조선은 패망할 때까지 기자조선의 그늘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사마천이 그런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 역사의 사실은 어떨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 역사라는 게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역사학자의 사명이 뭘까? 내가 역사학자라면 그 왜곡된 것들을 바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슴 아프게도 오늘 한국 역사학자들의 대다수는 중국과
일본에 예속되어 있어요.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가 거의 없어. 정말 안타까운 여자. 오죽했으면 신학자인 저가 나서서 이렇게 분노를 왜곡된 역사를 고쳐야 된다. 오죽했으면 제 분야도 아닌데 이렇게 막 부르짖겠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저는 놀라운 것은 기자조선은요, 사실상 역사상에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이런 기자조선이 이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이 흔들리느냐? 한족의 우두머리인 헌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원. 이게 한족의 우두머니까 왕이겠죠. 한족의 왕인데, 헌원이 배달의 14대 환웅.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에 뭐 1대, 2대, 3대 쭉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달의 14대 환웅인 치우천황을 밀어내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천자라 그러죠. 중국 대륙을 다 점령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요. 헌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치우천왕을 밀어내고, 그러니까 쉽게적인 동이족이 지배하고 있는 세력을 이 사람들을 밀어내고, 헌원이 한족인데, 한족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몰아내려고 하는데 실패하죠. 그래서 치우천왕이 헌원을 무릎 꿇려서 제후로 삼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제후로 삼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만드는 거예요. 거꾸로, 사마천은 그거를 거꾸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이족이 한족을 무릎 꿇고 지배했는데, 한족이 동이족을 물리치고 거기다가 기자조선을 세운 것처럼 왜곡을 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마천은 거짓말을 기록했을까? 그 이유예요. 중국 역사의 시조인 헌원을 천자, 그러니까 이 중국 천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황제를 얘기해요. 중국 황제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왜곡을 시킨 것이다. 왜냐하면 또 헌원이 천자가 되면 중국은 원래 천자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족이 중국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을 시키려고 왜곡을 시킨 거 이해가 되죠. 자, 이제 지금 중국의 한국 고대사 왜곡 좀 두 가지만 들었어요. 중국의 동북공정, 두 번째는 기자조선 왜곡에 대해서. 이건 하나의 팩트예요. 근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건 전혀 다르죠.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이만큼 역사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일본이 한국 고대사 왜곡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한국 고대사 왜곡. 제가 두 가지만,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나, 굉장히 어려운데 저한테는 아주 재밌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 고대사를 왜곡해요. 그러니까 우리 참 한민족은요, 엄청 중국이 우리를 계속 역사를 왜곡시키고, 일본이 또 계속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역사를 다시 수정해야 되는, 우리가 다시 원래 역사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일본 한국 고대사 왜곡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들어보겠어요. 첫째는 남선 경영론 주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남선 경영론을 주장했다. 일본이. 일본의 한국사 왜곡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백제가 망한 후부터 시작됐어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나요? 일본의 고조선 시대부터 이 동이족이 넘어갑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의 원주민들은 남방족이에요. 여러분 오키나와 아시잖아요. 원래 이 오키나가 일본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인가요? 오키나와? 아직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남방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남방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외모도 보면 언정다리에다가 이 뻐드렁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못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아주 미개하고 그런 민족이었는데, 거기에 누가 유입이 되느냐? 우리 한반도에서 동이족,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언제부터 들어갔냐면 고조선 시대부터 들어갑니다. 고조선 시대도 넘어가고
고구려 시대에도 넘어가고, 그리고 특히 대대적으로 언제 한국 사람이 일본으로 많이 넘어갑니까? 백제가 멸망하면서 많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완전히 일본을 주도해버려요. 한국 사람이 그 원래 원주민인 남방민족을 밀어내고, 그들은 이제 미개하니까 북방민족인 한민족이 동이족 후예죠. 일본을 완전히 점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는 상식이에요. 천황들, 일대 천황부터 시작해서 다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남방족이 천황이 된 사람이었어요. 다 북방민족. 지금 아베도 사실은 한민족입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 조상이 다, 알아요, 아베가. 자기 핏줄이 한국 사람이라고, 자기 조상이. 그리고 천황들도 압니다. 자기 조상이 백제의 왕족이었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일본 제가 이제 몇 번 신학교 강의 때문에 가는데, 일본에도 그 남자들도 정말 잘생긴 사람, 키가 휠신하고 여자들도 미는 대부분 다 원주민이 아니에요. 그 원주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죠. 뻐드랑닌가 아닌가. 대부분 못생기고 키가 작고 다리가 이렇게 휘었고. 이제 한국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휠친하고 아주 미모가 뛰어나죠. 남자든 여자든. 그게 다 우리 한국 혈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거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역사적인 사실 앞에 정직해야지 그 나라가 미래가 있지. 역사를 왜곡하면 처음은 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용납 안 하셔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한민족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백제가 망한, 그게 언제냐면 AD 660년이에요. 일본의 원조인 한반도의 관계를 부인해 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을 굉장히 존중하고 뭐 부모의 나라처럼 받들던 사람들이 백제가 망하고 약해지니까 이제 한반도의 관계를 끊죠. 그리고 일본으로 넘어간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자기의 자국의 일본의 독특한 문화를 만드는, 그러니까 관계를 끊는 거죠. 마치 이 미국 사람들이 원래는 영국 사람이 주도했는데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통하여 나는 영국 사람이 아니야, 난 미국 사람, 이렇게 이제 끊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백제가 망한 후부터. 그래서 그때 원래는 일본의 원래 이름이 왜요, 왜나라. 근데 일본으로 고칩니다. 바로 AD 670년에. 그러니까 660년에 백제가 망하고 바로 10년 후에 670년에 외에서 일본이라는 단어로 고쳐요. 이름. 그리고 외왕을 뭐로 바꾸는지 아시나요? 천황이라고 바꿔요. 네. 그래서 일본 역사를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자생왕조사로 둔갑시킵니다.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일본 가서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한국과. 백제가 망해서 그런가? 하여간. 그래서 모국인 한민족의 역사를 그들의 식민지사로 변조하기 시작합니다. 4세기 후반 일본 그 신공 황후가 한반도 남부 가야 지역의 소국도를 정벌하고 임나일 본부를 설치하여 200년 동안 통치하였다는 남선경영론을 주장해요. 남선경영론이 그런 거구나. 거꾸로 일본이 한국의 가야 지역을 속국으로 정벌했다는 거예요. 요거가 이제 남선경영론이에요.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일본의 한국사 왜곡을 조금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소규환인이라는 것을 주장하는데요.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지금 어려운 내용이죠. 저도 잘 모르고 듣는 분들이 이 고대사, 이 역사를 전공한 사람 아니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그래도 어쨌든 노력해 봅시다. 이해하려고. 소규환인. 일본은 1910년 한일 합방 후에 1920년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해요. 그러니까 조선 역사를 이제 재해석하여 변조하기 시작합니다. 1920년에.
그러면서 1932년에서 38년까지 식민사관에 근거하여 편찬한 책이 조선사예요.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한국의 사학자들이 이러한 책에 근거를 두고 주장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왜곡시킨 한국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 이 책을 보면요, 단군 관련 기록을 다 삭제해 버립니다. 고대에 한국과 일본은 같은 조상을 뿌리로 하고 있다는 동조 동군론을 구축한 후에 이 책에서 조선인은 열등하고 일본인은 우수하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민족을 일본 왕의 충실한 신민으로 전락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한국을 영원히 이렇게 구속하고 식민지로 지배하려면 뭐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언어도 바꿔야 되겠지만 역사를 왜곡해야 돼요. 그렇죠? 역사를 다 일본에 입맞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안 좋더라도 그건 당연히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조선사, 그것이 오늘날 한국 역사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왜곡됐다는 거는 삼척동자도 알아야 되는 건데 지금 강단사학자들은 그걸 왜곡됐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특히 한민족사를 송두리째 이제 뽑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 글자를 변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석유환인이라는 단어예요. 그거를 변조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삼국유사에 보면 석유환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환국. 이 환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석유환국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국자가요. 여러분 이렇게 국자가 이제 중국어로 할 때는 좀 복잡하지만 일본어로 할 때 국자의 네모에다가 왕에다가 옥을 찍잖아요. 약자로. 그게 뭐하고 비슷해요? 한문에 인자하고 비슷잖아요. 이 네모난 데다가 대자를 들어가면 인이거든요. 비슷하잖아요. 그 국자를 인으로 바꿔버려요. 변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석유환국을 뭐로 바꾸냐면 석유환인으로 바꿔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석유환인. 이렇게 환국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려요. 원래 환국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삼국유사에. 근데 그 환국이 아주 고대 한민족의 그 근원인데 환국을 없애기 위해서 환인으로 바꿔요. 그래서 일제는 환국을 계승한 배달과 고조선도 호구의 나라로 신화적인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야, 이 배달도 그렇고 고조선도 신화로 다 변제해놔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변조합니다. 아,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제가 보니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쉬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이해가 됐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하겠는데 제가 오늘 지금 한중일 역사전쟁이 얼마나 격렬하게 그동안 진행되어 왔는가.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한국에서 많은 공부를 하잖아요. 영어도 공부하고 국어도 공부하고 뭐 과학도 공부하는데 수학도 공부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중요한 과목이 역사 교육이에요. 역사의식이 없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모르는 민족은 미래의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힘에 의하여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 의해 속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그 한민족으로 속박하려고 하는 시도가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 끊임없이 획책해왔던 음모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제가 대통령이라면 뭐 대통령 할 마음도 없고 하지만 저는 역사 교육을 강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왜곡된 이걸 다 둘러엎어서 우리 한국 고대사, 환단 고기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여러 학회를 만들고 자금도 지원해서 특히 신학자들을 원시복음의 입장에서 신학자들이 이 공부를 하도록 해서 우리 한민족이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처럼 선민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국 역사에서 이제 정립이 되도록 저는 힘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경제나 정치나 군사나 안보나 그 무엇보다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 그렇잖아요. 내 뿌리가 뭐냐.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게 뿌리를 찾잖아요. 나의 뿌리가 뭐냐. 이 한민족의 뿌리가 뭐냐. 이것을 바르게 특히 기독교인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기독교인 학자들 관심이 전혀 없어. 성경만을 관심 갖고 성경 외의 사료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어떤 학자보다도 신학자가 이 문제를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구속사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연구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제가 수도침신에 강의를 하니까 막 난리가 났어. 백 교수님 이쪽으로 좀 깊이 연구해 주셔서 우리를 좀 깨우쳐 주세요. 아 잠깐이요. 저는 여기까지만. 제가 그냥 잠깐 소개하는 걸 하지 저는 조직신학자지 역사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제 원래의 본사명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신학자들, 역사신학자들이 자극을 받으라고. 아 이런 게 있었어?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제 사명은 끝나는 거다. 이 고대 한국사에 대한 이러한 저의 이 짧은 지식을 가지고 막 손짓 발짓 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설명하려는 저의 시도는 그만큼 그것으로서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그분에게 설득을 했어요. 제발 나보고 또 연구하지 하려고 하지 말라고.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환단곡이 3번째 시간을 계속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끝냅니다.